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갔습니다. 백악관이나 시장의 기대와는 다소 어긋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점도표에 변화를 주면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제시해왔던 금리 인상 경로에 약간의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태도 변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연말인 만큼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도 함께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두원 수석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BK연금보험의 정권운용부장이시죠? 박정희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모처럼 나와주셨네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뭐 종교나 신앙 차원을 떠나서 오늘 같은 날은 서로 한번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야, 이럴 때 지금 뭐 우리가 연준을 얘기해야 되고 금리를 얘기해야 되고 지금 뭐 금리 올려나니까 시장이 좀 증시가 뭐 흔들립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거 한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낭만적인 주제 없었나 싶을 정도인데 때가 때인 만큼 안 짚고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1년에 한 8번 FOMC 그렇게 되면 뭐 주식이나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 매니저들, FX 딜러들, 이코노미스트들 할 것 없이 다들 긴장하는 때 아닙니까? 우리 김도원 연구원은 네. 어제 1시간 반밖에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저도 뭐 FOMC 결과를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저도 뭘 자료를 하나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막 속보가 뜨고 시장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유 이거는 조울증 환자 같아요. 시장 움직이는 게 막 틱 차트를 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역시 사람이 요새 주문 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또 거의 뭐 국내 패드워처 중에 뭐 탑3에 들어가시는 우리 김도원 연구원님 어떤 이 레토릭 구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뭐 연준 의장급이라고 늘 말해옵니다만 한번 이번 12월 FOMC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겠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일단은 12월 FOMC는 시장에 두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는 도비시한 멘트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가격 변수의 프라이싱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면서 과연 어느 쪽에 무게가 좀 더 쏠릴지에 대해서 좀 팽팽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글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후자입니다. 연준은 저희가 봤을 때는 도비시하게 전환했는데요. 도비시하게 전환이 됐는데 김영권 보시기에 네네 시장의 기대가 워낙 더 도비시한 걸 원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다만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 있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좀 주목했던 게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죠. 장단기 금리 차가 11bp까지 좁혀지면서 아마 발표 이후 물론 장단기 역전 가능성도 여지없이 내년도 또 다른 그림이겠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마 12월 FOMC에 보다 좀 무게감이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살짝 넘어갑니다. 이상지 이사님한테. 이 이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박 박사님은 날 것으로 멘트 주셔야 돼요. 네. 이 이사님께서 한번 이 FOMC 이번에 있었던 거. 예, 저는 뭐 이번에 오늘 썼던 리포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시장은 도비시한 하이크를 기대했었는데 이번 결과는 레스 호키시 하이크다. 그러니까 덜 매파적인 하이크다. 다시 말해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이 성명이나 네. 내지는 그 경제 전망 이런 쪽에서 일부 도비시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좋지만은 여전히 연준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점진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네. 저희들이 주목을 했던 것은 지금 최근에 그 연준의 어떤 도비시한 그 정책을 기대했던 부분에는 미국은 양호하지만은 유로존이나 중국 전 세계 쪽 우리가 글로벌 마켓 PMI나 경기 선행지수 하락에서 나오듯이 전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뭐 주가의 하락이 크기 때문에 과연 미 연준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통화 정책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네. 이걸 좀 크게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발표된 그 베이지북이나 그리고 11월 FOMC 회의에서 의사록에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 미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다. 미국 경제 고용과 소비 호조에 따라서 미국이 강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조금씩 누적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더 비중을 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좀 둔화되고 금융시장은 본래 조금 속성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주가랄지 주가의 하락이나 금리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지만은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났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침체라고 할 정도의 중국이나 유로존의 상황은 아닌 거죠. 또 주가에 대해서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라고 볼 정도로 주가의 하락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10월 달에 한 10%의 하락이 아주 정말 유의미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봐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큰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연준이 약간 덜 매파적인 기조로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두 분이 다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얌전히 가려고 했는데 자꾸 소장님 저 날거리에요. 이게 부추기시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파월 의장이 약간 좀 삐진 게 아닌가, 약간 좀 청개구리 컴플렉스를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파월 의장이 10월 초 발언하고 11월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스탠스가 좀 도비시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파월 의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 똑똑한 분이고 연준 의장이신데 이미 미국 경제의 둔화 국면에 어떤 초입기에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장을 달래줄 멘트도 구사할 법한데 그 전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 계속 압박하고 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뭐 사설 쓰면서 지금은 연준이 멈춰야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그 훈수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권위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만약에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마치 이제 중앙은행이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내지는 또 정치권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면 뭐 경기 둔화돼서 우려하고 있고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약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연준에게 바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띄워주면서 살살 달래주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원하는 연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파월 의장은 약간 좀 삐져 있지 않나. 저는 뭐 지금 이제 박 박사께서는 그걸로 자꾸 이제 파월 의장이 삐졌다고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연준 구성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만장일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10월 초에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서 한참 멀어 더 갈 수도 있어 한 이후에 장이 막 흔들리니까 무슨 뭐 카플란 총재 같은 사람들 막 나오고 하면서 12월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멘트까지 날렸던 사람들도 이번에 올리자 쪽으로 했다는 거 보면은 연준이라는 그 집단 자체가 말씀하신 여기저기서 하도 이번에 감나라 배나라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짚고 가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총리께서 한번 언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언급했고 집권당 원내대표까지도 금리를 언급한 바 있었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결국 우리는 11월 달에 한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영향력 있는 거기에서 사설도 올라오고 그날 또 그 케빈 러시하고 그 드루켄밀러 그 칼럼도 올라왔어요.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런 식에다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저 트위터에서는 그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매월 500억 달러씩 그 재투자 중단하는 거 그거까지 언급하면서 그것도 멈추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래도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오히려 연준이나 우리 국내적으로도 한은이나 이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스텝을 꼬이게 하는 요인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타이밍상이나 뭐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어떻게 뭐 두 분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고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리스키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험한 일이다. 예,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저희는 그 확장을 보이다가 일정 부분 수축으로 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경기 순환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하염없이 확장만 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네. 확장하면서 경제가 과열된 부분이 누적이 되면은 이걸 통화 긴축을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해서 그로 인해서 다시 디플레 갭이 쌓이는 경제 리세션이 오면 다시 이제 금융 완화에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경제 사이클을 조정할 수 있는 금리 정책으로서 경제 사이클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 경기의 사이클이 금리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이런 어떤 경제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한데 지금 미국은 그건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쪽 일부 주식시장에 있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론인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권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도 있고 만일에 그걸 따르면은 정치권에 굴복했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연준이 보고 있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결정된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소통의 문제나 내지는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룸을 주게 되는 거고 여지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강하려면은 재정이 됐든 금융등이 됐든 간에 정책이 경기 사이클에 미치는 어떤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네.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진폭을 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툴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나라 경제가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네. 좀 약한 게 통화정책 쪽에서 그런 부분이 약한 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들은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거다. 그리고 이런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세계가 앞으로 침체도 올 수 있고 그게 깊어지면은 때에 따라서는 위기도 올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앙은행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같은 선진국 경제의 어떤 노출도가 높은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정책 네. 측면에서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너무 날로 먹으려 해요. 트위터 한 방 날려가지고 뭐 유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다 되는 것이 생각하나 본데. 그래 김준영 군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성명서 문구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향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추가적인 점진적인 이런 further graduate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제 썸이라는 일부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금리 인상 막바지에 주로 하는 문구고요. 더 나아가서 리스크 쪽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리스크는 밸런스 잡혀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제 뭐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의 주기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겠다. 왜냐하면 연준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 최근의 금융시장의 조정 아니면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들도 물론 연준이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풀겠지만 성명서 상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산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연준은 도비시하게 전환했는데 시장의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도비시한 거를 원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further gradual 이른바 그 점진주의 금리를 올려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그래주얼리즘 그걸 갖다가 앞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하게 해서 further를 붙였다가 요번에는 또 썸이 들어갔다. 그럼 이게 더 길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조금 과거에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서요. 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옐런 의장부터 아마 나왔던 것 같은 문구인데 금리 인상 거진 뭐 중단은 아니고 거의 막바지쯤에 거의 조금씩 막바지쯤 왔다.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근데 물론 그게 되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서 다시 뭐 새로운 국면을 그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막바지쯤에서 어느 성명서에 문구가 명시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향후 2019년은 올해처럼 4번은 아닌 좀 더 네. 적은 수준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거기 점도표 믿어줘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2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렇게 조금 덧붙이면은 네. 아마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하게 이번에 좀 더 도비시한 쪽으로 나오려면은 네. 이 추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그 정책 금리의 정상화의 필요성이란 문구가 확실하게 데이터 디펜던트로 바뀌는 게 가장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개념으로서 때가 되면은 인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개념이었고 이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가 되면은 정말 이제 만일에 지금 이번에 지적했던 그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마저도 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약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바뀌었으면은 그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횟수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문구가 유지된 이상은 저희들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지금 이번 점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2차례 정도 3월과 6월은 분명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9월 달에 이 금리 인상이 9월부터 중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9월까지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인지 그 사이에 지금 이번 12월에는 2차례 인상을 예고를 했지만은 내년 9월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결국 답은 내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 가운데서도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목하는 경제 지표가 어떤 거가 될 거고 그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가 내년도 9월 통화 정책 회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미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물론 유로존 재정위기나 내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에 큰 어떤 결함이 온다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바꾸게 되겠지만은 뭐 지금처럼 있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지만은 내년 연초부터 극심한 리세션이 아닌 슬로우다운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연준이 이제 미국 경제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역시 이제 내년에 임금이 올라가는가,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가. 왜냐하면 고용이 좋으면은 미국 GDP 성장률이 꺾이고 싶어도 꺾이지 않거든요.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양호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고용 시장이 슬로우다운 되는 모습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올해 보여주고 있는 미국 고용 시장의 미래형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나올 것인가가 내년도 저희들은 2차례 아니면 3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번 비록 12월 점도표에서는 2차례로 예시가 됐지만은 내년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3차례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옵션 중에 거기까지 하나다라는 점을 보신다고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성재 이사님이 굉장히 매파적이시네. 지금 다른 데는 보통 9월 FMC 점도표 3개일 때만 해도 우리 여의도의 선수들이 전망 내는 거 보면 내년에 못 올릴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 2번으로 낮췄는데도 3번까지도 염두에 두신다. 저는 이게 예전에 같이 패널로 같이 여기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진행하면서 이제 대부분 성향이나 그걸 알아요. 만약에 지금 DB금융의 우리 문홍철 연구원 같았으면 답변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은 내년 3월, 6월하고 9월쯤이 관건 아닐까 싶은데 아마 문홍철 파트장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년 3월 초에 90일 휴전 끝에 무역협상 결과 나오고 브렉시트 있고 뭐 전인대 있고 이러는데 주식 작살나면은 금리 못 올릴 거예요. 3월 달에. 그 주식시장 디펜던트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최근 경험으로는 네. 연준 FOMC였던 22 통화정책 회의였던 뭐 옐런 시절도 그렇고 버냉키도 그렇고 뭐 어쨌거나 드라기가 그리고 옐런이 마이크를 잡으면 그날은 무조건 주식이 올랐어요. 제 경험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그린스펀 풋, 버냉키 풋, 옐런 풋이라 했겠어요. 거의 뭐 시장에다가 풋 옵션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의미의 풋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FOMC 성명서 나오고 점도표 보고 이렇게 사고 나서는 바로 그냥 한 350포인트 올라가던 다우가 마이너스로 쳐박았거든요. 작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좀 저는 자꾸 이제 그 삐졌다. 삐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중앙은행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금융시장이라든가 또 뭐 주식시장 불안해진 이유가 양대 축이잖아요. 하나는 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또 하나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 트럼프는 사실 되게 얄밉게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조차도 다 지금 연준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상에서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은 자기의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은 불쾌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높이는 형태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는 가져갈 테니까 금리 정책은 니네가 안정적으로 해서 시장을 좀 다독여라, 이런 식으로 뭔가 부담을 지우게 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이 파월 의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성을 지키겠다. 약간 좀 지금은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대통령인 임명권자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가치가 뭐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보다 훨씬 크게 현재 연준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거나 그것이 증시는 미국 증시에 FOMC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거기 아시아에도 이어졌고 네. 유럽도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네. 그 FOMC 결과에 미 국채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채금리는 일단 10년물이 한때 급락해서 2.8이 깨졌었습니다. 2.8 뭐 나중에 미터까지? 2007 매수로 끝났지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가 11bp까지 좁혀진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네. 국채는 글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FOMC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눌렀다는 느낌이 가격 변수에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가 약했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경기가 어렵다 보면 또 다른 안전선호, 달러가 또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쭉 보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모든 가격 변수를 좀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연준이 파월이 특히 네. 저는 이번에 도비씨로 전환됐다는 가장 크게 컨빅션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비씨로 전환했다. 네네, 어떤 걸 갖고 있냐면요. 흔히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은 미국 연준이 미국 주가를 조금 방어해 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죠. 근데 어디에도 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주가를 볼 필요는 없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의 주가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아니면 미국의 가계 소비에 영향이 미친다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야 될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요번에 성명서에 그게 명시됐다고 저는 봅니다. 금융시장 외에 글로벌 경기 둔화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부분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무릎을 꿇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향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시하겠다는 측면이 앞으로 글쎄요, 미국 경기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3번 할 거 2번, 2번 할 걸 1번, 아니면 좀 더 느리게 천천히 갈 수 있는 요인을 요번에 시사했다라고 저는 그게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권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이 어땠어요? 바로 다음 날. 한국 채권 시장은 글쎄요, 뭐 반응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더 반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뿐만 아니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외환 시장도 그랬고요. NDF부터 벌써 6원 올라와서 시작해서 1,130원대로 끝났고, 주가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장중 3%대로 하락하면서 제 기억으로
1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아마 급락했을 겁니다.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아니면 한국뿐만 아니고 외환 시장 그나마 우리가 선방한 편이에요. 나름 네, 나름. 그렇죠. 네. 잣대를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특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가 두둑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제가 볼 그렇다고 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채권 시장 쪽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미 한국 금리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게 약세당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금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는 11월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만 뭐 장기금리가 뭐 거의 20-30bp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절대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차, 이 커브의 기울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 커브의 그 변화들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커브가 약간 스팁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고 경기 아직 좋아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계속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가면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장기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버려요. 아이러니하게. 왜냐하면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바야흐로 경기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거고 경기 사이클의 전환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경기에 적용이 되는 장기금리는 우리는 먼저 떨어져야겠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네, 네. 미국채 금리의 모습, 우리나라 금리의 모습이 다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장기금리가 지금 크게 하락해 있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경고하는 바로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재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경기에 부담을 주는 선까지 왔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이제는 역전까지도 시장에서는 가겠죠. 기준금리를 장기금리가 하회하는 국면으로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여기서 기준금리가 네. 더 올라간다면. 네. 그래서 결국 채권 시장의 시그널은 명확하다. 이미 기준금리는 충분히 경기에 부담을 줄 정도로 올라왔다.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사님, 이제 뭐 연준이 결국 올릴 건 다 올렸고 내년에도 어쨌거나 자기들이 지금 제시한 바로는 2번은 더 할 수 있어 최소한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카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사님 걱정하시는 대로 3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한은이 11월 달에 금리 뭐 우여곡절 끝에 한번 올리는 바람에 연방기금 금리 상단이 지금 2.5고 우리가 1.75니까 이제 75bp입니다 이제. 그 11월에 안 올렸으면 100bp 됐다고 또 언론에서 또 기사 쓸 거 많았어요. 이거 옛날에 이러면 자본 유출 났는데 큰일 났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 11월 달에 올려서 다행이긴 한데 내년에 우리 하는 그러면은 연준이 뭐 3월이 됐건 6월이 됐건 또 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또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박정현 박사 얘기한 듯이 지금 시장은 이미 금리는 충분히 정책 금리는 충분히 올라왔는데 좀 약간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은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서 가장 큰 게 한미 금리 차의 역전에 따른 예, 자금 예. 유출인데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지 꽤 됐죠. 시장 금리는 예, 이미 정책 금리 정책금리도 쪽에서도 역전이 역전됐고, 됐고 네. 됐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폭이 아직은 작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했던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나 그에 따라서 장기 시장 금리의 급등이나 내지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원화 가치 하락과 같은 우려했던 현상들이 올해 나타났었는가? 역전됐었지만 오히려 장기 시장 금리는 더 떨어졌고요. 네.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지금 사실 훨씬 더 컸던 거죠.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식 투자 자금은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때문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경기에 대한 기대 때문인 거죠. 네.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채권 쪽은 더 들어왔죠. 더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예, 있죠. 더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금리가 하락을 외국인의 했으니까. 보유 잔고는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이 거다.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으로서 장단기 금리차, 한미 금리차의 역전에 네, 따른 네. 외자 유출인데 그게 이미 올해 진행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안 맞았는데 그럼 내년에 이게 더 벌어지면은 지금까지 안 맞았던 게 내년에는 맞게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최소한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 배경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엔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물론 채권의 명목금리도 있지만은 장기금리가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장기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경기 하락의 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한국 쪽에 이 자금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이 투자 주체들 특히 외국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명분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듯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될 것은 분명한 거죠. 그건 오히려 더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미 금리 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게 훨씬 더 국내에 들어온 자금 규모가 큰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더 불안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명분에 의한 설령 내년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더라도 한미 금리체 역전에 의해서 자금 유출을 우려해서 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명분은 올해 이미 그게 오류로 판명이 됐고 우리 경제나 우리 금융시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시장 사람들만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 유출 걱정했지. 정치권에서야 집값 잡으라고 금리 올린 거니까. 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주열 총재께서 만나셨나 본데 어쨌거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자, 정책 공조라면은 부총리 쪽 기획재정원에서는 그러면 재정 정책이고 한은에서는 통화 정책인데 정책 공조 뭐 말은 좋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통화 정책의 운신의 폭은 되게 제한적이고요. 결국에는 확대 재정 정책을 피는 건데 확대 재정이 이제 나왔죠 플랜이. 근데 썩 보면 글쎄요 뭐 인프라입니다 결국. 인프라? 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과연 과거처럼 확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상태고 정책 공조야 되면 좋겠지만 시장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뭐 따뜻하진 않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사실은 정말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 내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은 올해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지만은 사실 기업인들 이렇게 자금부 임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겉으로는 죽는 소리 했지만은 그렇게 사실을 그렇게 아주 죽을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을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올해 상장 기업들의 이익도 물론 치중이 된 측면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내년도에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국면이 온다면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온다면은 올해와 내년의 그 최강 경기의 온도차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올해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내년 이맘때쯤 가서 그래도 2018년이 좋았다라는 작년이 작년이 좀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올해는 끔찍한 한 해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수출이 굉장히 두려운 게 일단 국제 유가가 4분기 들어서 급락을 하면서 작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만약에 국제 유가가 50에서 50달러가 55달러 정도가 내년 1분기 지속이 된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까지 계속되면은 마이너스 30%까지도 가는 거죠. 2분기, 3분기에 네. 우리 3분기 작년 올해 3분기 국제 유가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평균 유가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그 유가의 하락은 바로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유화랄지 석유화학이랄지 이런 대부분의 수출 단가의 하락으로 그러네요.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가 이미 올해 여름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기조가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반도체 단가의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내년 1분기 가서부터는 반도체 쪽에서 마이너스 20%라는 전년 동기 대비 단가의 하락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전체적인 우리가 올해 수출을 늘렸던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6% 수출을 늘렸을 때 물량도 한 7, 8% 기여를 했지만은 단가가 2017년에 한 10% 정도 기여를 했고 올해도 한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단가가 마이너스로 왔을 때 우리 수출은 2015년도와 16년도에
마이너스를 겪은 바 있고요.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그 상쇄할 만한 물량의 증가가 가능할 건가?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세계 경제가 내년도 둔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간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게 내년도 1분기가 지나면서 2분기 정도가 되면 과연 우리 통관 기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러네요. 계속 수출 네. 증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황을 보진 않죠. 지금 대부분 2에서 3% 정도 내년도 수출 증가를 전망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출이 마이너스로 갔던 2001년도 상황이나 2015, 16년도 그 전 90년대 초반 이런 상황 몇 차례 없었지만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가 내수가 좀 수출이 좋은 상태에서 내수가 좀 부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스테이지가 느낌이 달라지는 다르죠.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 생각할 때는 재정은 정부가 추경이랄지 이런 걸 써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하신 SOC 투자나 아니면 직접적인 주택 건설 투자인 거죠. 이 주택 건설 투자는 고용도 늘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가장 크면서 동시에 내수도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집값도 안정시키는 네. 정책이 되는 거죠. 근데도 이거는 바로 내년에 효과가 집중되지 않거든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분산돼서 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뭘로 벗어났냐를 보면은 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 가지고 어려움에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사이클,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 메커니즘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사님 말씀은 돈 좀 풀자 말씀인가요? 어려워지면은 해야 될 텐데 저의 현실적인 판단은 지금까지 한은의 어떤 행태를 본다면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내년도 상황이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FMC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김든 연구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BOJ 말입니다. 일본은에 이 친구들은 꼭 얍삽하게 그 연준 다음 날 해요. 결과 보고 하더라고. 뉴욕에서 교통 정리하는 거 보고 이제 할 모양인데 이 친구들 요즘 거의 존재감도 없고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그 옛날에 그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던 양반이 요즘 언론에 좀처럼 노출도 안 되려 하고 이 친구들 금리를 떠나서 통화 정책 정상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화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러니까 뭐 방송했을 때는 이제 녹화 전이 그러니까 뭐 전이지만 구로다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네. 시장은 엄청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주길 바랬고 구로다한테 네. BOJ가 뭔가를 해라. 네네.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긴 원했는데 원론적인 멘트만 계속 했고요.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완화적이는지 구체성은 좀 떨어지고 실제로 일본 경제 아베노미스 이후에 엔화와 연동되는 모든 주가 아니면 수출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엔화가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많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니케이도 같이 많이 네네.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로다가 뭐 글쎄요 한 6, 7개월 전부터 구로다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오늘은 구로다의 존재감이 좀 필요했던 날이기도 한데 그거를 별로 본색이 없었다, 색깔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구로다나 드라기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나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예, 참 어쨌거나 이 연준은 연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재 이사님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중국도 급하면 위안화 풀고 뭐 지준율을 건드리든 무슨 뭐 단기 대출 창구를 갖다가 직접 운용하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푼다 돈을 달러 푸는 거하고 또 약간 성질이 다르고 우리 원화의 위상이 좀 다르고 해서 뭐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보게 됩니다.
중국 얘기를 한번 넘어가시죠. 예. 저기 18일 날 그러니까 1978년 12월 18일이니까 딱 40주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휴전 중이니까 그리고 이 이슈가 개혁 개방이니까 네. 등소평 시절에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개혁 개방 관련해서 조금 뭔가 전향적인 뭔가 발언이 나올까 싶었는데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 발언. 역시 시장 기대가 컸고요. 시장 기대가 크고. 네, 원론적인 멘트는 나왔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하던 얘기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미중 정상회담이 11월 초에 있으면서 약간의 느낌은 좀 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국은 아닌 그렇다고 또 해결은 아닌 적당한 양보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혔었는데 전면적인 수익 개방이죠. 이번에도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치적들을 많이 자랑했고요. 네. 그에 비해서 많이 성장 부분을 포장을 했고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줄까. 흔히 뭐 홍콩 언론에서 얘기했던 중국 제조 2025의 전면적인 수정 아니면 일부 수정이라도 뭔가 멘트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쉽게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기대가 좀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중국, 미국이 가장 이렇게 내신 바라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관해서라도 좀 이렇게 한번 언급이라도 해줬으면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시진핑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고 그렇죠. 시진핑이 어떤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인 권력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중국 국민들이 시진핑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체제 측면에서 첫 번째 시진핑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이 말인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중앙 권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왕에 가까운 개념이 우리보다 중국 쪽 개념이 더 지금 강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구체적인 특히 미국에 대해서 양보하는 내용들을 개혁개방 40주년 행사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시진핑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밑에 장관급에서 하면 된다.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나 내지는 어떤 미국과의 협상 문제도 그거는 중국의 속성이 그런 거죠. 어떤 것을 우리 한국이나 미국 쪽에 이런 우리는 조금 더 낫지만 특히 미국의 최근 행태를 보면은 북한과의 핵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이 무역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급하거든요. 뭘 정해놓고 빨리 뭘 내놔라. 안달복달하는 느낌이 사실은 훨씬 협상력이 미국 쪽이 좀 더 센 상황인데 아쉬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들인 거죠. 근데 중국은 굉장히 느긋한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국가 주석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은 밑에는 무조건 그걸 확대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그 체제이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내는 게 굉장히 위험했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지적재산권 보호하겠다. 수입 늘리겠다. 수입 늘리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정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슈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두랄지 에너지 수입은 지금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수입을 하고 싶은데 못하던 차에 이걸 하는 문제고요. 자동차 관세 인하야 다른 나라들 다 인하해주는 수익준까지 떨어뜨리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대두 수입이나 에너지 수입을 통해서 설령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축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같이 경쟁력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무역 수지 격차가 축소되는 요인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불감청이면 고소원인 그런 이슈들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나 기술 이전 문제나 특히 지금 미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중심으로 해서 건들고 있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제발전 모형인 핵심 국영 기업에게 핵심 산업을 주고 그 핵심 산업에게 국영은행을 통해 갖고 자금을 지원해줘서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 모형을 가져가는 이 체제를 바꾸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미국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안화 2배 절상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주제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가능한 한 그렇다 해서 이걸 대놓고 거부하면은 미국과의 갈등만 더 커질 거니까 이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거대 담론이라서 그래 해줄게.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기다려. 이걸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으로서는 이번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그러면 보여집니다. 이 이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미중 간에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와중에 좀 미국이 서두르는 것 같고 그거하고 중국은 좀 느긋하게 간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중국이 좀 똥똥 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화웨이 같은 건 이거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그 타격이거든요. 뭐 미국이 미국 정부가 일단 금지하고 화웨이 네. 부품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이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 구조에 중국이 잘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서두를 게 없다라는 서두를 게 거에 없다.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력 구조를 봤었을 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선거는 그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선에서 본인이 다시 재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당장 내놓아야 된다는 약간 데드라인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중국 시진핑은 지금 사실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의 장악력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트럼프는 오히려 더 시험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시진핑이 중국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하면서 인정하면서까지 미국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그 개혁개방 그 연설에서도 사실은 그런 자리인 거죠. 나를 믿고 가자. 어느 누구도 중국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어떤 함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산을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 산 뒤로 후진할 수 없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경제에 상당히 험난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위를 넘어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그 포석을 쌓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준 거지. 중국 경제가 최근에 좀 성장률이 부진하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분명히 미국보다는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피해도가 더 크긴 크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 같았으면 당장의 지지도 때문에 금방 꺾였지만 시진핑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가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권력 후반기에 가서 승부수를 걸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지 않냐. 아니면 트럼프를 제끼고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했고 아니면 다른 그 대통령과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중국은 서두를 만한 상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 중국과 이어서 내년 시장 전망으로 그냥 바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탈리아가 자 뭐 브렉시트는 어쨌거나 3월 달까지 뭐 티격태격하면서 가겠습니다만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너가 뭐 하면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해도 돼. 우리 모른 척 해줄게. 그렇게 했고 그 와중에 이탈리아는 얘들 분명히 못 지킬 거라고 저는 손에 장을 지질 수 있습니다만 GDP 대비 2.4%를 갖다 뭐 2.04로 뭐 낮춰가지고 EU하고 합의를 반내 예산안.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2.4인지 2.04인지 뭐 3, 4% 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어쨌거나 이태리 그 포퓰리즘 정부가 수그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거 반나절 효과였어요. 유럽 증시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그래 뭐 관세 다 풀자. 없던 일로 돌아가자. 뭐 90일 휴재이고 뭐고 필요 없고 뭐 2천억 때리고 있는 관세 10%대 다 철회하고 500억 달러 뭐 다 철회하고 중국 괴롭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오손도손 앞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가자라고 하면은 시장이 확 살아날까요? 에브리바디 편안해질까요? 나쁘진 않겠죠.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여서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상정하기에는 이미 양쪽 다 너무 깊이 왔고 명분도 없고. 그럴 수는 있죠. 이제 재선에 임박했는데 미국 경제도 바야흐로 무역 분쟁에 대한 피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돼서는 내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분위기를 화해의 무드로 잠깐 조성했다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또 이제 몰아붙이는 형태의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그러면 또 이 기존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도층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하고는 또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뭐 얘기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가장 가능한 이제 그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번에 이제 U.S. 멕시코 캐나다 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때 일부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져간 것 같지만은 네. 당초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굉장히 후퇴해서 캐나다와 협정을 맺으면서 트럼프 정부는 우리는 얻을 걸 다 얻었고 나프타라는 그런 미국 경제에 굉장히 나빴던 것을 폐기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새로운 제약을 맺었다라고 굉장히 큰 선전을 했죠. 지금 그 국민들에게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 들어가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미국이 많이 얻은 것은 없거든요. 일부 얻은 게 있지만은 그런 유사한 형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 거대 담론적인 정말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두리뭉실한 협상 같은 것은 얼마든지 미국과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예, 그러니까 강론에서 하나하나의 법 조항을 그 개정이 필요한 이런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지적재산권을 앞으로 보호해주고 강화해주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밑에 들어가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중국에게 큰 걸 얻었다. 이제는 이제 중국이 결코 미국을 따라올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가능성 하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그 가능성에다가 비중을 크게 두기 어려운 게 일단은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그 시행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국 쪽의 대표자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닌 거죠. 거대 담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물론 우리 플라자 합의도 알고 있지만은 그 플라자 합의를 성사시키고 나서 USTR 부대표를 물러나서 20년 동안 로펌에 있으면서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법적인 다툼을 20년 동안 법적인 일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무가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법적인 조항,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통해서 중국이 다시는 기술 이전이나 이런 그 미국의 부를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그 막는 그런 사람이 힘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은 중국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조항은 이미 미국이 선을 많이 넘었어요. 지금 이미 중국에 대한 첨단 제품 수출 부품들을 막고 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화웨이가 됐든 ZTE가 됐든 간에 이미 중국의 어떤 그 기술 쪽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전 세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선언하기에는 중국이 조금 지금 미국이 이미 조금 많이 나간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미국 유권자들한테 나 잘했죠? 나 애성도 보이죠?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따금씩 자주는 안 나오지만 펜스 부통령 한 번씩 발끈발끈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들 보면은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우리 24일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화요일 놀고
수목금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이제 4일인데 루돌프 안 보이죠? 힘들다 봐야죠. 12월 FMC 이후에 산타 랠리는 없다라는 멘트가 많이 있죠. 그럼 그래서 제뉴얼 이펙트는 제뉴얼 이펙트도 뭐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짓눌렀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연초되면 또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전략을 또 짜는 것도 인지상정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고민 끝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빙자한 보호무역주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트럼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색깔은 현저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 바뀌면서 2018년과 19년의 컨셉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봅니다. 보호무역주의도 그렇습니다. 올해 돌이켜보면 미국이 중국을 뭐 속된 말로 때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1년에 무역 도차가 8천 개인데 3,760억, 러프하게 절반 정도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옥죄겠다. 실상 옥죄습니다. 관세도 많이 때렸고 7월, 8월, 9월 3분기 때 많은 관세가 집중됐고요. 결국에는 미국이 어땠냐? 경제가 안 좋아졌죠. 뭐 기상악화도 4, 4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안 좋아졌고 덩달아 뭐 금리도 동반 올랐기 때문이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해야겠는데 지금처럼 중국만 때리기에 국가 중심은 부담스럽습니다. 재선 캠프를 꾸린다고 합니다. 재선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하지만 가장 팩트는 미국 경제가 무너졌는데 재선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이젠 나와 있는 거죠.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정책은 어렵습니다. 트럼프노믹스는 이어져야 되는데 스킴이 좀 다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트럼프노믹스는 뭐 전부 아웃풋을 넓히는 데 집중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웃풋을 늘리는 채널,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세제 감면, 인프라 투자, 보호무역주의, 상당 부분 농가에 보조금이 들어갔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간 선거에서 돈줄을 재고 있는 하원이 민주당한테 갈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웃풋을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민주당과의 갈등, 트럼프가 글쎄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 채널로 가는 거죠. 미국 경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아웃풋이 안 된다면 코스트를 줄이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2019년 트럼프노믹스는 철저히 코스트를 줄이는 정책으로 갈 텐데 어떤 코스트를 줄여야만 미국 경제가 좋을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미국 경제를 이끄는 흔히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순수출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유가 밴드로의 정책적 귀결이 일어날 것 같고요. 소비의 레벨업을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투자는 기업 고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시계가 어둡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면 좋다. 비용을 깎아주겠다. 낮은 금리 정책으로 선회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행동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순수출의 레벨업, 물론 가격의 경쟁력이죠. 약달러 정책. 2019년 트럼프노믹스는 이어진다. 다만 아웃풋을 넓히는 게 2018년이었다면 2019년은 코스트를 줄이는 정책으로 선회할 거다. 물론 모든 가격 변수들은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 기대에 의해서 많이 산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적 귀결이 그런 쪽으로 쏠린다는 게 저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저렇게 일정한 흥분하지 않는 톤으로 얘기하니까 그거 한데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네. 지금 김두원 연구원 얘기는 지금 연준이 지금 사기친다는 얘기인데 사기보다는 글쎄요, 속인다는 얘기야. 속이보다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이제 미국 경기만 봤던 고용과 물가, 뭐 데이터 디펜던트는 기본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외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측면도 저희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매우 좀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연준을 갖다가 불신하는 중앙은행들을 불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얘들 이러다 결국 또 양적 완화 또 한다 이러거든요. 거기까지도 가능성 열어두세요. 이미 채권 시장은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죠.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채권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아직 금리 선물 시장에 내재된 금리 자체가 하반기에 확률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표는 2번 산정을 이번에 했지만 더 줄여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KB증권도 2019년 연간 전망을 펼쳤을 때 2번을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FOMC 이후에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점도표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멘트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이사님, 달러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달러 전망과 우리 서울에서의 달러 환율 전망은 약간 또 다른 차원인데 일단 글로벌 달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일단 미국 경제가 바로 내년 연초부터 리세션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일부 부동산이 좀 둔화가 됐는데 부동산 둔화도 물론 금리 인상이나 이런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겠지만은 거기 그쪽에 들어가는 건자재 내지는 숙련공들의 부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시장이 먼저 그 미국 경제 침체의 어떤 선행지표 역할을 했지만은 그 부분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지금 위축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초부터 바로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2%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로 선회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양적 완화까지 가려면은 훨씬 더 심각한 미국 경제 상황이 내년 연초부터 벌어져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달러와 같이 관련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 미국 고용이 이미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이미 확장 경로에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가장 단적인 예가 구인 공고가 한 73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업자 수가 한 610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실업자보다 구인 공고가 120만 명이 더 많은 상황이 지금 올 여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지금 미국 NFIB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은 소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물건 생산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겠는데 지금 사람을 못 뽑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기업들의 숫자가 1986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인건비를 올려서라도 사람을 뽑겠다라는 임금 인상 계획이 또 86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NFIB의 그 임금 인상 계획은 미국 고용비용 지수에서 민간 부분 임금 상승률의 3분기 선행에서 거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0.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거는 정책화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미국 경제가 일부 이렇게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올해 이미 미국의 노동소득은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하던 게 올해 이건 감세가 안 들어간 거죠. 고용시장 효과에 의해서만 미국의 노동소득이 연간 한 4.8%로 원빅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의 흐름을 보면은 내년에도 그 5% 내에 노동소득 증가율이 계속이 된다면은 소비가 꺾이고 싶어도 꺾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개인 부분의 저축률이 굉장히 낮냐면은 저축률도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리세션이 차라리 빨리 와서 미 연준의 정책이 빨리 완화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 쪽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소위 말해서 내년도 1분기부터 최소한 2분기나 3분기까지는 둔화는 되지만은 2%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슬로우다운 형태가 진행이 되고 4분기 정도 가서부터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과 그리고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미국 기업 이익들이 내년 여름 정도 되면은 상당히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미 연준의 베이직을 보면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기업의 이익 여건이 굉장히 스퀴즈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 이익이 스퀴즈되는 게 고용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투자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런 경로를 놓고 본다면은 내년도 1분기부터 여름까지는 슬로우 다운이 이어서 내년도 연말 2020년 초반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미국의 고용과 투자가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의 가장 관건인 소비가 무너지면서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미국 경제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지속이 되고 21호선은 아주 빨라야 내년 여름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으니까 여전히 미국 경제와 유로존 경제 간의 경제 성장률 모멘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벌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통화 정책 모멘텀도 미 연준의 긴축적인 게 더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IC 달러 지수를 97 정도를 예상했는데 뭐 다행히 지금 한 97 정도가 12월 들어와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00선 가까이 근접하는 달러 강세가 좀 나오다가 내년 여름 이후에 95선 이하로 떨어지는 그래서 미 달러와 같이 흐름은 내년에 상당 부분 상고하저로 진행이 될 거다. 그동안 우리가 연 단위로 바뀌었던 것들이 내년에는 반기 중에 모멘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화 환율 쪽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원달러 환율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상반기에는 1,050원 선을 닿거나
넘는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1,050? 1,150원이요. 1,150. 네. 하반기에는 1,100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기본 그림을 미 달러 가치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2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내년 상반기에 만일의 예상외로 악화가 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7위안이 넘어서는 포치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원달러 환율의 위쪽의 상방은 크게 열어질 수 있다. 더 크게 열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내년도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정민 박사님, 네. 지금 팽 주식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그 중에서도 또 나스닥이 언더퍼폼해요. 네. 2018년에 딴 데에 약간 죽수는 동안에도 미국은 잘 나가다가 특히 4분기 들어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많이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붐비던 곳에서 한꺼번에 같이 튀 나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그 팡주식들, 기술주들을 상승시켰던 동인들이 지금 약해지는 게 원인인데요. 그동안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저금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분들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취하는 이 감세안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건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어쨌든 간에 시장 기대보다는 호키시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감세 정책은 이제 올해가 끝이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들 있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바뀐다는 게 목전에 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그동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대충 차익 실현하고 나가자. 그게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기술주가 이미 그 고밸류에 대한 높은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PER 뭐 50배 갔던 것들이 뭐 20배 가고 30배 가도 이거는 사실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비싸라고 인식했었는데 그 비싼 거에 대한 명분이 줬던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둘씩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뭐 기술주 위주로의 조정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게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도 주가가 그래서 이 모양이고 금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붙어버릴 정도로 이미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안전선으로 가야 되지만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된 상황인데 그 백투더 베이직 해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결국 투자의 출발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내년에 안 좋다고 하지만 이 투자의 관점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역시 싸져 있는 위험 자산에서 기회를 계속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밸류에이션은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모멘텀을 확인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모멘텀은 결국은 정책 기조의 변화예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글로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제보다 유독 올해가 안 좋았고 주가도 빠지고 금리도 글로벌 대비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 소득주도의 성장이 결국 정책 실패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간 투자 주도로 바뀐다고 하지만 뭐 엊그제 보니까 또 벌써 최저임금 뭐 그거 그 뭐 소위에서 통과되고 뭐 이게 정책 기조가 별로 바뀌는 모습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이 과한 너무 급격하게 진행됐던 이런 어떤 임금 고용 임금의 상승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정리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이면 그때는 좀 위험 자산에 국내적으로 배팅할 만 하겠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고 싶고 두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가 재선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어떤 중국과의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을 조금 속도조절 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거는 일정 부분 내년도에 위험 자산의 어떤 수익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겠다. 아 예. 일단 뭐 우리 박정현 박사께서는 뭐 투자 전략 내지는 시장 전망 관련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짧게 한 1분 정도 두 분 2019년 소위 말하는 투자 전략 쪽으로 팁을 주신다면. 예,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리세션은 없다. 리세션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은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게 안 나온다면은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이 싸면은 리바운드 베어마켓 랠리라고 굳이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랠리가 상당히 크게 반등이 큰 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은 한 번 정도의 큰 반등장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계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도 더 어려워지니까 내년 연말 2020년은 리세션의 모습이 좀 우려가 되고 리세션은 무서운 게 리세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리세션의 폭이 커지면은 금융위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면은 내년도 여름 가을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시계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과 20년 저희는 2해 동안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는 글로벌 경제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다. 네, 감속 성장을 저희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트 앤 시죠. 그러니까 모멘텀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가자는데 반드시 하반기 아니면 그거에 좀 더 프라이싱이 먼저 됐다면 중반쯤 한 번의 반등을 염원하면서 모멘텀을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연준의 성명서와 의장 발언을 보고도 호키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 김두원 연구원은 깜짝 놀랄 정도로 도비시하다고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연준을.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달러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좋기야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달러 약세 때가 세상이 편해요. 그렇죠. 달러 약세 때가 주가도 잘 오르고 뭐 신흥국도 이렇게 좀 경기 좋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달러 롱 쪽에 바글바글 몰려 있거든요. 바글바글 몰려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또 과연 2017년에 트럼프 취임하던 그때도 2016년까지 왔던 달러 강세 간다고 했다가 2017년 한 해 내내 달러였어요. 2018년 거기에 취해갖고 2018년도 약세일 거 했다가 전부 또 이제 3년째 접어들어서 시장 컨센서스는 또 달러 약세 아닐까라고 하는데 딱히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늘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빈 시간 없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비지 않고 부딪히는 게 그래서 시장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참 어려운 국면을 맞기는 맞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같이 나하고 똑같이 뭐 미중 무역 전쟁을 바라보거나 연준의 정책을 바라보거나 우리 국내 경제 정책을 바라보거나 시각이 다 똑같고 철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런 견해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씩 또 취할 건 취하고 교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